2024년 10월 23일입니다. 10월도 이제 말도 이제 3일 지났죠. 약간 쌀쌀한 바람이 조금씩, 낮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저 아는 분이, 원래 그 대학 교수님을 하다가, 원래 그 작가세요. 좋은 글 좀 많이 쓰시는 분이신데, 그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공감불능 시대의 마음 탐구, 언제부터 사람이 미워졌습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길사에서 나온 책이고, 박선화 교수님, 이제 저랑 이제 같이 그 범죄 CCM 공부도 하고, 예전에 또 다른 공부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하셨던, 이 가정 내의 범죄보다는 이제 갈등과 어떤 뭐 이런 것들, 원래 한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우리 기회가 되면 이 소설은 아니고요. 소설이 아니고 지금 일종의 뭐라고 하나, 수필집 뭐 이런 거예요. 좋은 글들. 기회가 되면 한번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언제부터 사람이 미워졌습니까? 박선화 교수님, 박선화 지음. 네,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서 책을 한번 좀 전에 저도 도착했어요. 이거 몇 달 전에 이거가 나왔다고 보내주신다고, 지난달에 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자, 저도 저 정도의 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글재주가 별로 해서 하여튼 좋은 사람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듣고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자, 이게 조폭을 욕했다는 유튜버가, 조폭놈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가 있는데 그 조폭을 욕했다고 유튜버를 뭐 16주인지 3주인지 16주는 아니겠죠. 16주는 그 거의 뭐 아주 중상이었죠. 근데 한 3주 정도, 전체 3주가 나온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우리 또 이 유튜버, 저 같은 사람들이 저 유튜브 방송하는데 조폭무도 무서워서 그 조폭욕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림 택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런 그 하찮은 그 위협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폭력에 굴할 거였으면은 애초에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놈들, 그거보다 더 잔인하고 더 위험한 놈들을 부지기수로 만난 저로서는, 상대한 저로서는 가소롭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고등학교 동기 하나가 경기 남부 쪽에 탑3에 드는 그런 조직의 행동대장이었다고. 근데 걔 죽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기사를 보니까 약간 좀 가소로워 갖고, 어쨌든 뭐 그런 놈들도 있고. 네. 자, 공중전화에다가 1600번, 1500번을 경찰에 장난 전화를 했는데, 이게 자꾸 보니까 조금 황당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린애들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60대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별 사유 없이, 이유 없이 욕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어떤 놈들은 또 자기 외롭다고 같이 이 전화 받는 콜센터에, 112 콜센터의 여자 경찰들이랑 이제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라기보단 나이가 뭐 70 처먹은 놈도 있고, 뭐 60, 뭐 40, 이건 나이하고 전혀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제 이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에요. 1500번을 물론 장난전화였는데 경범죄 처벌법이라
우리는 그 범죄의 누적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공공자산에 대한 위해나 위험 같은 거를 누적해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냥 작은 경범죄를 1,500번 한 거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얘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당연히 이 말하자면은 검찰에서는 받아주지 않은 거고, 그리고 뭐 물론 법원에서도 얘를 이제 그 구속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자산의 훼손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소위 말하는 이 중간 정도의 보완 처분의 필요성. 예를 들면 가두거나 얘한테 벌금 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내고 말 텐데. 그리고 이게 불구속 상태에서 해봤자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얘한테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보완 처분, 제한할 수 있는 이게 필요한데 이걸 좀 디테일하고 세세하게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배시범죄를 가지고 이런 공공자산에 대한 위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보완 처분의 그 처분을 열린 커미티 위원회에 맡기는 이런 방식으로 돼야지 맞거든요. 물론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이런 형태는 그 죄가 공공자산이라든가 공동체 위해가 될 경우에 제한적인, 즉 말하자면 그 자유형 같이 오래 가두는 것 그거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한적인 형태의 어떤 그 인권의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이 범죄성의 제어를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제로 심리치료를 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일정 정도 어떤 강제적인 형태의 봉사를 하게 한다든가 뭐 이게 뭐 말이 되나, 강제적인 어떤 근로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의 보완 처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것을 다시 심리 측정을 통해서 그 범죄성이나 아니면 공동체의 공격성이 낮아졌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사실 나치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정권에서 이런 것들을 어설프게 시도한 부분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죠. 그런데 심각하게 이런 공공자산이라든가 공동체에 대한 공격행위에 대한 보완 처분은 분명히 현대 국가에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실제로는 뭐 지금 사건반장의 JTBC 사건반장의 그 JTBC의 유일한 그 뭐 이익을 남는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나가는 그 한강을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을 날라차기해서 쓰러뜨려 갖고 뼈를 부순다. 이런 경우인데 고의성이 없다라고 해갖고 실제로는 뭐 처벌하기가 참 애매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을 법관이라고 하는 머리 나쁜 애들, 뭐 범죄를 잘 모르는 애들 한테 이 유무죄 여부라든가 어떤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 바뀌지 말고 좀 더 많은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이 지식이라든가 경험을 이용해서 이들을 좀 공동체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상동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것을 좀 보호할 수 있게끔 다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판사라든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검사 이런 이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걸 놓기 싫어 갖고 계속 이게 사실은 시민 권력이고 시민 처분이거든요. 시민 권력과 시민 처분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문가의 어떤 그러니까 전문가라기보다는 어떤 권력을 가진 소수자들, 특히 이제 이런 테크노크라트 같은 판사라든가 검사, 뭐 이런 국회의원 같은 이런 자들의 제한적인 권력 힘으로는 이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시민의 실제적인 생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얘는 종로 5가 파출소 인근에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근처에서 공중전화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니까
경찰을 오히려 때리고 민원 넣겠다, 고소하겠다, 뭐 하면 좋겠다. 근데 경찰들이 함부로 또 하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맞을까봐 사실 좀 보호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더 지랄을 하는 거고. 이런 놈들은 사실은 묶어갖고 전기로 좀 지져주면은 이렇게 좀 가만히 있을 텐데. 이게 고문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급박한 형태의 공격성을 그대로 놔두는 게 보통 지금이지만, 공격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폭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치지 않고, 이 가해자도 다치지 않고, 이런 거를 소위 인권 침해라고 이거를 고민도 안 하고, 이건 고문이 아닙니다. 전기로 제어하면 근육을 제어하는 거고, 스스로도, 그러니까 범죄자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지 않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어쨌든 분명히 다시 나와서 경범죄하고 얘가 벌금을 해봤자 내가 내겠습니까? 얘가 실형이 나오겠습니까? 판사놈들, 돌대가리들이 이런 사람들 뭐 귀찮으니까 집행유예라든가 아니면 선고유예, 기소유예, 뭐 별짓 다 기소유예 아니 선고유예라든가 대충 집행유예 해고 말 겁니다. 그리고 해봤자 단기 자유형일 겁니다. 또 나오면 똑같은 짓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어떤 이런 걸 하지 않게 하는 대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머리 나쁜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이런 국회의원놈들한테 바뀌니까 그렇지 않은 어떤 형태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마약 얘기를 할 때 칵테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제 롤스로이스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 클럽이라든가 여러 곳, 특히 마약이 많이 도는 데가 강남이라고 특정되지만 사실은 용산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태원 클럽, 이태원과 용산 아니면 강남은 이미 노출된 데라서 지금은 송파라든가 아니면 의정부나 이렇게 막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특정한 형태의 어떤 특정 지역의 클럽에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많은 지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어떤 거는 이제 시설로 아니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부로 많이, 한국 사람들은 안 하니까, 특히 두 가지가 시설농의 시설 채소를 수확하는 부분이라든가 어촌 같은 데에서 이런 부분, 한국인들이 그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 집단적인 형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숙소가 만들어지고, 거기 또 하나는 이제 일용직 노동자, 건설 노동자,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지만 거기서 또 하나 한 세 가지 정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집단 거주지에서 마약이 통용되는데, 그걸 가져오는 애들은 주로 거기 출신의 귀화자,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의 귀화자. 지금 이 사건도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베트남 출신 귀화자죠. 사실은 얘는 이 한국에 결혼 이주민으로 와서 한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래서 유흥주점을 뭐 노래방 같은 거를 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뭐 성매매 업소를 한 데서 이렇게 하고, 그 개들을 어디에 공급하냐면 어촌 같은데, 그런 외국인 노동자, 특히 베트남에서 온이나 동남아 쪽의 외국인 노동자한테 공급하면서 뭘 하냐면 그들한테 마약도 같이 파는. 근데 이 마약이 칵테일 마약이다. 말하자면은 뭐냐? 두 가지가 섞인. 말하자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섞은. 이게 사실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학, 정확히 말하면 마약류죠. 엑스터시와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섞어갖고 시차에 따라서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주기성을 가지고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투약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이 효과가 더 크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서 이제 공급량은 막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염가로 막 공급하면서 마약을 막 퍼뜨리는, 이게 해양경찰서 애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지만은, 어쨌든 이게 어디서 이걸 가지고 왔는지도 지금 수사 중인데 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엑스터시 케타민. 알약 형태로 아마 국내에서 제조를 했진 않았을 텐데 가장 무서운 건 국내에서 원료 물질을 가지고 제조했거나 엑스터시라 케타민을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제약회사에서 빼돌렸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런 어떤 그 실험실에서 이걸 공급하는 형태인가 아니면 외국에서 들여와서 이걸 조제만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이게 해경애들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검찰 애들은 하질 않아. 이렇게 싼 마약은 지들도 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검사놈들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요. 이거는 경찰이 하지만 경찰은 윗선까지 치고 올라가기 힘들죠. 왜냐하면 검사애들이 차단을 할 테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마약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즉 나중에 그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을 놈들, 그러니까 변호사 자기가 없는 놈들로 수사청을 만들어야 된다. 그 중에 일부는 뭐 거기 기소검사를 두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지금 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마약을 감당하기 좀 버겁고 곳곳이 뚫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뚫리는데도 저한테도 저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디가 뚫리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막지 못하고 있고 검사놈들은 그걸 즐기면서 그냥 방치하면서 나중에 개업해서 돈 벌 궁리나 하고 실제로 이 해경이나 아니면 육상 경찰 애들은 감당 못해서 이렇게 뭐 필요 조금만 일부만 하고 이게 지금 이래도 되겠냐 이 말입니다. 검사 얘기를 하니까 지금 원래 주가 조작 범죄는 경찰도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 관련된 어떤 데이터 같은 경우를 검찰총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요, 법상으로. 그거를 검찰총장만이 아니라 누구한테 다른 경찰한테 저기 수사 조직한테도 요청하면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범죄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검사가 수사를 하니까 왜냐? 어떤 주가 조작 일이 벌어졌을 때 검사 출신 아니면 정관 출신 애를 끼고 하면은 어떤 형태의 주가 조작 범죄라 하더라도 돈으로 싸발려 갖고 형을 낮출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범 그 난리 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주가 조작 범죄를 다른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게 해자라고 했더니 검찰청 법무부가 지금 방방 뜨고 있죠.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하고 있고 개소리입니다. 그런 놈들 싹 다 잡아 검사 놈들 뭐 법무부는 싹 다 잡아 족쳐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즉 주가 조작 범죄를 실제로 다른 수사기관도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전제는 뭐냐면 범죄를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어떤 시스템이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경찰 내에 전문 범죄 분석 조직이 필요하다. 여태까지는 이 수사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뭐 검찰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수사권이 있고 검사들 저 난리치는 거 보니까 주가 조작범 놔주고 지들 마음대로 나중에 주가 조작범들하고 나중에 자기가 개업해서 이제 빼먹을 거고 생각하고 마약, 주가 조작, 사기 이런 것들 다 검사놈들한테 맡기고 저 개판 나는 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그 범죄수사청 내에서 그걸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경찰 내에 범죄 분석을 전문으로 해갖고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디테일한 부분을 정교하게 수사권 조정이 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여튼 그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하여튼 언젠가 조만간에 검사 조직은 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저 따위로 놓으면은 국민들 머리 위에 꼭대기에 앉아갖고 인적으로 싹 다 해고를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를 말하자면은 탄핵하는 게 아니죠. 검사가 무슨 그 특별한 직업이라고 탄핵까지 합니까? 검사는 탄핵이 아니라 그냥
해고할 수 있게끔 하는 정무직을 바꾸거나, 지금 검사를 완전 왕처럼 모시니까 지들이 이 간대가 보갖고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헌법을 좀 바꿔야죠. 그건 영장 청구권을 검사로 제한하는 건 당연히 삭제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건 다음 일을 좀 하면 하고요. 자, 방화범, 교통사고 뺑소니범, 이런 거죠. 신고를 했어요. 누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기 이렇게 제가 목격자인데요. 이렇게 했는데,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는 행위를 차로 친 사건인데, 해남경찰서에서 지금 전남 해남경찰서에서. 근데 웃긴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다고 하는데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어. 사실 그 목격자의 목격했다고 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이건 자기가 범인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범인, 운전한 시점으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단어나 뷰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실 프로파일러들이 체크하는 건데, 근데 이걸 모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112 콜센터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 뭐 콜센터, 특히 911 미국 같은 911 요원들한테 이런 시각적 전환에 대한 거를 많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911 사건에서, 미국의 911 콜센터 직원들 막 신고를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자기가 신고자고 목격자라고 하는데 이거는 범인의 시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건데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게끔 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을 콜센터 똑같습니다. 한국의 경찰 112 콜센터 직원도 그렇게 훈련이 돼야 되고, 전문적으로 119한테도 그걸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건 목격사나 구조 요청이 범죄 사건이구나, 지금은 당장 구조 구급대를 출동을 시키지만 요 목소리 주인이 범인이구나 금방 알 수 있게끔. 얘는 그럼 왜 전화를 했을까요? 목격자인 척.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인은 항상 현장으로 돌아온다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누군가 목격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너 거기 왜 있었어라는 느낌을 일종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말하는 것은 범인의 시각으로 하니까 잡히는 거죠. 그 차량 이동 경로 추적은 보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라든가 콜센터 이런 데서도 프로파일링 기법이 많이 적용이 되는데, 제대로 훈련하지 않으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좀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서울에서 벌어지는 살인사건이, 그러니까 전국에서 살인사건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아시죠? 제가 뉴스드래프트 K에서 한 300에서 500 사이 정도다. 서울에선 한 150건 정도, 작년에 150건. 그 재작년에 비해서는 100건이니까 50건 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서울경찰청에 범죄분석요원으로 일할 때, 형사당직으로 할 때, 그때가 카운트한 게 어쨌든 서울청 안에서 1년에 100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진다. 그건 꼭 알고 있었어요. 그때 대충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여기서 이 기사가 난 건 문제는 이 사건 중에 절반, 즉 말하자면 45.4, 68건이 주거지. 예를 들면 집안에서 벌어진,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 안쪽에서. 즉 말하자면 아파트 21, 연립주택 28, 단독주택 19.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 서울의 거주 형태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대충 비율이 비슷할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인사건은 길 가다가 어떤 놈 칼 휘두른 놈의 그런 데서, 도로, 통행로, 그렇죠? 숙박업소,
유흥주점 이런 거. 근데 오히려 유흥주점이나 숙박업소나 이런 데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야 그 이상한 놈 만나갖고 미친놈 만나서 그 숙박업소나 유흥업소나 뭐 길에서 막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순천의 박대성 사건은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그럼 보통의 살인 사건이 어디서 벌어지냐? 집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반 정도가. 그러면은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 교제폭력 살인이거나 가정폭력 살인이거나 스토킹 살인이거나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2015년도부터 7년간 650개의 형사 판결문을 주로 분석해서 만든, 여기서는 교제폭력이 75%.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집안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서 사실 접근 잘 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벌어졌어도 뭐 자살이니 아니면 뭐 자연산이 이렇게 대충 넘어가고 뭉개고 그랬는데도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 과학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드러나면서 확실히 뭐가 되냐면은 친밀한 사람, 가까운 사람, 아니면 물리적으로 가깝고 심지어 가까운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종의 그 감정적인 어떤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경찰의 이 같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빠른 출동과 대응을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웃긴 소리입니다. 왜냐? 아니, 이미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이미 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찌르기 때문에 거의 살리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하는 게 소위 말하는 폴패스. 그러니까 다세대라든가 아니면은 아파트 같은 데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무조건 그 뭐만 대면 바로 열리는 걸로. 그래도 사실은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특정 어떤 공간의 탄력 순찰제라든가 이런 걸 해봤자 생각해 보죠. 아니, 집안에서 벌어진다니까. 그런데 경찰이 흔히 말하는 거리만 이렇게 도로 댕기거나 아니면 아파트 뭐가 터졌다고 오면 이미 죽은 상태고 거리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니까. 이게 참 웃긴 거죠. 그러니까 이윤호라든가 박대경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활동의 방향이 사실은 바뀌어야죠. 말하자면은 이미 벌어진 걸 어떻게 잡는 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범인 잡는 거는 뭐 워낙 했던 거고, 문제는 이런 살인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제 폭력을 예방할 수 있고 가정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격리라든가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건 경찰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즉 말하자면 다른 소위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심리 어떤 보호센터라든가 이렇게 사전에 격리 보호하는 걸 하려고 하면 흔히 말하는 현대의 폴리싱,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경찰의 폴리싱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만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형태의 폴리싱이 될 수 있게끔 조직도 바뀌고 예방이라든가 사전 대처라든가 이런 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는 이 통계상으로 봐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는 변하고 있는데 경찰 조직은 변하지 않고 인식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적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 살인 사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죠. 조직적인 어떤 전문적인 형태의 대안.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방망이 들고 거리 순찰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형사 기동대 뭐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뭐 기동대에서 뭐 출동이 이런 사람. 철저한 범죄자에 대한 분석과 공간에 대한 분석, 대안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경찰 바깥의 자원과 같이 해서 전문적인 유연한 조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 경찰도 살아남을 수 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들으시죠? 예.